결혼식장에 나타난 낯선 남자,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저는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긴장을 하면 조용히 혼잣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괜찮아, 괜찮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하얀 블라우스에 연한 회색 정장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들을 자주 들었지만 정작 나 스스로는 그 말이 마음에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텨왔을 뿐이니까요. 오늘은 제 아들 윤재의 결혼식 날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 결혼식이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날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윤재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후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남편 지호 씨가 죽은 날 태풍이 몰아쳤고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지 사흘 뒤 구조 작업은 중단되었고 사망 처리되었지요. 그때 저는 29이었습니다. 윤재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젊은 미망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이름보다 더 먼저 불리는 그 단어는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호 씨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난처럼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재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간호사로 다시 취업했고 야간에는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 식사는 컵라면과 편의점 김밥. 몸은 지쳐갔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게 계산이었습니다. 공과금 낼 돈, 윤재 학원비, 병원비, 옷 한 벌 살 수 있는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윤재가 유치원에서 처음 발표회 했던 날, 나는 밤 근무를 끝내고 한숨도 못 자고 갔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달려와 엄마 왔다 하고 안기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윤재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눈을 떼지 않고 키워낸 아이. 말썽도 없었고 항상 엄마 괜찮아 하고 먼저 묻던 아이. 그런 윤재가 오늘 결혼을 합니다. 예쁜 여자 사람 친구였던 유림이 어느 날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상냥하고 똑부러지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내심 감탄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윤재랑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부터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고 오늘 그 대망의 날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보석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 내 결혼식 날 어머니가 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전통이야. 내 딸이나 며느리에게 전해주렴.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목걸이를 유림이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자니 문득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내가 이걸 받을 때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호 씨는 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손을 잡고 우리 정말 오래오래 살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호 씨는 사라졌고 저는 매일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뉴스에 실종자 명단이라도 뜨지 않을까 검색도 하고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만 같아 대문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고 그가 남긴 흔적도 하나씩 치워졌습니다. 그래도 윤재 앞에선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괜찮다는 건 이젠 진짜 괜찮아지는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텨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내가 더 이상 의지의 대상이 아닌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날. 그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고
이상하게도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내 역할은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자락에 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보호자도 책임자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인생 후반부를 사는 중년일 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재의 행복이 곧 내 행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한 코랄빛 색상. 윤재가 초등학생 때 저에게 이 색이 제일 예뻐라고 했던 색입니다. 그래. 오늘은 이걸로 하자. 나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혼식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혼식장이 열리는 호텔은 시내 중심의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정원 너머로 햇살이 비쳐들며 공간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윤재와 유림이 직접 골랐다는 연보라빛 꽃장식은 무척이나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맞이하는 쪽으로 섰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지만 마음속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고 꿈꿨던 순간인데 왜인지 기쁨보다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제 진짜로 윤재가 내 손을 떠나가는 순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살아왔고 그 아이가 내 삶의 전부였는데 그 아이가 떠나는 순간 내 삶의 중심도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고 윤재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행복하게 잘 살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그 아이가 사라진 복도 끝. 나는 잠깐 혼자 바람을 쐬고 싶어 테라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이 시끌벅적한 복도에서 벗어나면 조용한 바람과 햇살이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수연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익숙한,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한때 내 심장을 가장 따뜻하게 하던 소리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호 씨. 그 사람은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예전보다 길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 사람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듯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많이 놀랐지? 당신이 어떻게, 당신 죽은 줄 알았어. 18년 전 그때 우리는 장례도 치렀어. 당신을 땅에 묻지는 못했지만 당신은 사라졌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그의 이름은 내 입에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그날 이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조차 못했어. 하지만 오늘 윤재가 결혼하는 날 적어도 한 번은 보고 싶었어.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오늘 밤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릴게. 모든 걸 다 설명할게.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지호 지호건설 회장. 손끝이 떨렸습니다. 말없이 그 명함을 받았고 그는 나지막이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윤재와 유림이 입장했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마치 기계처럼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웃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밤 라운지에 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지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와인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이제 얘기해줘. 당신이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나는 정말 죽으려고 했어. 태풍이 치는 날 배에 올라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어. 하지만 거센 파도에 휩쓸려 그대로 실종됐지. 정신을 차려보니 외국 화물선에 구조돼 있었고 신분도 아무것도 없었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기억이 없었어.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것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기억조차 잃은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는 땅에서 살아가야 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 하지만 그땐 이미 당신과 윤재가 내 보험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 돌아가면 모든 걸 망칠까봐. 그때 난 그냥 사라지기로 했어.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난 도망쳤어. 윤재를 혼자 키우게 만들고 당신을 힘들게 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윤재가 결혼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잃은 게 많은 사람인지 실감했어. 지금이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용서도 이해도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알았으니까. 우리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해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밖으로 나가는 길에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기회를 줘서. 다음 날 아침, 나는 객실 창가에 앉아 한참이나 차가 식는 것도 모르고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호 씨와 나눈 밤의 대화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짓이 아니란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속일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그가 겪은 시간의 무게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깊이였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18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득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건 윤재야. 그 아이가 나를 모른다는 거, 그리고 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땐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윤재는 5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를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말조차 꺼낸 적 없었습니다. 그건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꺼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퇴실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틀간의 결혼식 행사로 떠들썩했던 감정들이 가라앉고 저는 다시 혼자의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호 씨가 다시 살아 돌아왔고 그로 인해 내 삶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윤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피로연 때 피곤해 보이셨어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감정이 좀 복잡했어. 너희가 떠나니까. 금방 다녀올게요. 유림이랑 제주도로 3박 4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재가 떠나기 전에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어떤 상황이라도 아이가 모른 채 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재야,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 지호 씨가 살아있어. 그 순간 윤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눈빛을 마주하며 나는 숨겨온 진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날, 아버지가 바다에서 실종됐고 결국 사망 처리되었다는 것. 그러나 사실 그는 죽지 않았고 구조된 뒤 기억을 잃은 채 살아 있었다는 것. 수년이 지나 기억을 되찾고도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어제 그가 나타났고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는 것까지. 윤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혼란, 분노, 충격,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허탈함. 그 사람 지금 어딨어요?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를 만나고 싶어 해. 하지만 강요하지 않을게. 결정은 내가 해. 윤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만나볼게요. 나는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겪었던 혼란보다 어쩌면 그 아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윤재와 유림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윤재는 전보다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그분을 만나볼게요. 그래, 집으로 오시라고 전할게. 그날 저는 지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재가 만나준다고? 그래. 내일 오후 집에서.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그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바라는지 나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대답은 그 사람의 눈빛 속에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윤재가 아버지를 마주한 순간 거실 문이 열리자 지호는 입을 다물고 한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재 씨 역시 멈춰선 채 지호를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윤재야.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이제라도 다시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이 사라진 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드릴게요. 단 쉽게 용서받을 거라 생각하진 마세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조용히 앉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재와 남편 지호 씨가 마주한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아주 조심스러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는 서로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겁고도 불편한 침묵만이 가득했지만 다행히 두 사람은 자리를 피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백 가지 감정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듯한 지난 세월과 그 시간을 홀로 견디며 살아온 제 자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남편과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윤재의 혼란까지. 그 복잡함은 누구도 쉽게 풀 수 없는 매듭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주말마다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다 헤어지는 시간이었지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눈빛이 바뀌고 말수가 늘어갔습니다. 지호 씨는 자신이 겪었던 지난 18년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잃고 낯선 땅에서 맨손으로 삶을 다시 시작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와중에도 윤재와 저에 대한 기억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고 싶었다는 그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였지만 선택하고도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 자체로도 이미 처절했습니다. 윤재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문득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돌아오지 않으셨나요?
왜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그 물음에 지호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회피자이자 도망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갔다간 다 망가질까봐 무서웠어. 다시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너희가 그 고생을 반복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단다. 윤재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어쩌면 이 관계는 여기까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 윤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아버지와 저녁 한 끼만 따로 나누고 싶어요. 한 번쯤은 제가 먼저 묻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아이가 또다시 상처받을까 걱정되었지만 그 선택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와 지호 씨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 자리는 저 없이 둘만이 함께한 첫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온 후 윤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이 다시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재는 유리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리미는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선택이 우리에겐 더 중요해요. 아버님을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녀의 성숙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정말로 제게 딸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네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웃음소리가 조금씩 퍼져나갔고 윤재는 지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노력하신다면 저도 노력할게요. 지호 씨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지. 그래도 이렇게 다시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서 고맙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한 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지호 씨는 조금씩 일상을 공유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들러 손수 음식을 만들고 윤재의 일에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언제든 요동칠 수 있고 과거의 그림자는 가끔씩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윤재는 얼마 전 제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한테 손녀딸 자랑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크면 아버지 이야기 꼭 들려줄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돌고 돌아 상처와 오해를 딛고 다시 마주한 가족의 이름. 그것은 어떤 성공이나 부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거실 바닥에 부드럽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지호 씨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윤재 부부는 웃으며 신혼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연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간에 진심은 결국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용기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한 편의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